제가 이렇게 녹음하다가 그 25분을 끊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수업의 마무리가 좀 이상했죠. 이해 부탁드려요. 연결해서 이유를 실시할 때 유의하실 점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좀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진행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그 수유 시간하고 간격을 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수유 시간과 규칙적인 간격이 필요해요. 그런 간격 유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유식을 먹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뭐 건강이 양호하다는 건 아이가 지금 컨디션도 좋다는 건데 공복일 때 이유를 하시고 이유를 먹이고 그 다음이 이제 수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유식을 시작했다는 거는 이걸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유식 양을 조금씩 늘리시려면 이유를 먼저 먹이고 수유를 뒤에 하는 거. 하루에 한 가지 식품 한 숟가락 정도 주고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식품에 대한 거부 반응도 좀 보시고 알레르기 반응도 있는지를 좀 관찰하면서 이유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식품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식품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시고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식품을 접하게 하는 게 하게 한다. 이게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하다 보면은 이유가 좀 지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를 우리가 하려고 시기를 딱 잡았지만 이게 또 그 시기에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5 내지 6개월 때 이유를 개시하라고 했고요. 출생했을 때 체중이 2배가 되었을 때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젖을 먹고 있지만 체중 증가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젖을 먹고 있지만 체중이 너무 안 불어도 한 달가량 먼저 이유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4개월에서 6개월로 잡잖아요. 5개월보다 이른 4개월에 시작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제 또 의외로 이유가 너무 늦어지면 체중 증가 저하로 빈혈, 그러니까 너무 늦게 시작하면 체중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긴다거나 또는 근력이 발달이 안 되고 이제 아예 젖 외의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유가 됐든, 그러니까 조제유가 됐든 모유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실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유 시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이른 경우와 너무 늦은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너무 빨리 시작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너무 늦게 시작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이유 시기를 이제 적절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4개월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유식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은 크게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서 먹이는 가정 이유식과 시판 이유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시판 이유식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기 힘드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이렇게 섭취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해서 먹일 수 있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맘만 먹고 다양한 식재료의 이유식을 내가 요리에는 정말 깡이다. 이유식 만드는 건 정말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그것만 계속 아이한테 먹이는 것보다 이제 또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유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폭 이렇게 딱 1인분씩 포장해가지고 냉동돼서 오더라고요. 엄마들 힘들지 않게끔. 먼저 가정 이유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유식을 만들 때는 그 아시다시피
성인 우리 입맛을 맞추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것을 좋다라고 보죠. 그래서 뭐 향신료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지나친 당 성분, 설탕 같은 거 염분 최대한 삼가하시고 이제 또 식품이나 조리기구 이런 것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거 당연히 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 이유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이유식을 만드실 때는 뭐 매해 지금 먹을 거 1인분만 만드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해 분량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소분해 두시면 훨씬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또 오늘 이거 먹였다면 냉동시켜 놨다가 뭐 이틀 후에 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유식, 가정에서 이유식을 만들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은 재료가 어떻게 될까요? 신선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만드실 때 조리도구 그렇죠? 뭐 칼, 도마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아마 초기에는 블렌더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갈아버리니까. 그죠? 블렌더나 뭐 믹서기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끓여야 되니까 저희 냄비 이런 것들 조리도구 깨끗한 것을 준비하시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유리 냄비를 가져와서 끓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테인리스 냄비가 아닌 그런 것들 코팅 냄비도 안 쓰고 저랑 한 7, 8년 차이 났는데 7, 8년까지는 아닌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차이 났는데 굉장히 글로 먼저 배운 우리 초보 엄마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념이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사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유식 끓이는 냄비, 그다음에 저울, 국자, 집게, 뭐 하여튼 풀 세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거 사용하면 될 건데 이유식 전용 냄비가 있대요. 그 냄비에다가만 이유식을 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레시피에 있는 대로 그람수 다 재가지고 이유식을 만들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엄마들은 이러구나. 저는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먹였는데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일단은 이유식만 만드는 전용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깨끗이 세척되지 못했을 경우에 교차 오염 같은 뭐 그렇게까지 뭐 오염되진 않겠지만 뭐 이게 마늘이나 강한 향신료 같은 거 향이 벨까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이 이유식 둘째 아이 이유식 끓일 때 냄비는 이렇게 유리 냄비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냄비만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저울이며 뭐 각종 도구들을 짐에 한 짐을 가지고 왔을 때 당황했죠. 제가 이제 하여튼 이런 조리도구 위생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또 소금이나 간장 그다음에 뭐 설탕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로 음식의 간이나 당도를 맞추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최대한. 그래서 설탕 대신에 아가베 시럽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유식을 만드실 때는 초창기에는 전혀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시지 않지만 이유식 후기로 갈 경우에는 조금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이것으로 간을 맞추진 않아요.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다시마를 우려낸 다시마 국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과 염을 사용하실 때 이런 걸로 초반에는 맞추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단단하게 저희가 여러 개 만들어서 이유식을 얼려 놓으실 경우에는 다시 데우실 때 중탕기나 뭐 이제 이런 걸로 데워서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데워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한 온도로 다시 만들어서 아이에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판 이유식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니까 이건 제가 언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혼합식 이래가지고 뭐 배달도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은 다양한 이유식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선정하셔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판이 됐든 가정에서 만드는 이유식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뭘까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들은 최대한 이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식품들은 이유식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족 중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알레르기 유발 식품 뭐 이런 그 알레르기는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알려진 우유라든지 달걀, 생선, 뭐 메밀, 또 뭐 열대 과일도 요즘에는 알레르기 유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은 이유식 초기에는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유식 후기에 조금씩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유식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꿀이에요. 꿀. 왜 그러냐면 꿀 같은 경우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자가 이 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유식에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꿀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돌 때까지, 그러니까 12개월 돌 이전에는 아이에게 먹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질식을 유발하는 식품. 이것도 사실은 이유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견과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유식 하실 때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유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식의 단계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유식은 생후 5개월에서 6개월에 공급하는 이유 초기, 그 다음에 생후 7개월에서 8개월에 공급하는 이유 중기, 그 다음에 9개월에서 11개월을 이유 후기를 하고요. 이제 12개월 이후를 이제 이유 알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나눠서 볼 건데요. 그냥 가볍게 훑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 초기는 저희가 꿀꺽기라 그러네요. 여기서는 이유를 시작하는 시기로 영양 보충보다는 모유나 조제의 위에 새로운 음식을 적용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시기가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이유식을 하려고 보면 가장 먼저 먹일 수 있는 식품이 아마 곡류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류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쌀을 먼저 이용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쌀을 먼저 이용을 하고 나서 차츰 다른 종류의 곡류를 먹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초반에 쌀을 이용하다가 현미를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완료는 현미를 했는데 1대9, 2대8, 7대3 이런 식으로 비율을 섞었어요. 섞이면서 점점점 현미의 비율을 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곡류 먹이다가 뭐 과일도 6개월쯤 되면 과일도 갈아주기도 하고 채소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체에 받쳐서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 9개월 정도 되면 이제 죽도 주고 뭐 토스트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영별로 여기 나눠져 있는데 이제 초기에는 제가 쌀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때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되도록이면 이유식의 농도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씹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입자가 고운
죽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유식 초기에는 유동식의 형태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음, 채소즙, 과일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이제 나눠놨고, 곡류 같은 경우는 10배의 미음을 만들고 스프 정도의 물기로 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육류, 채소류, 과일류. 과일류 보시면 즙 또는 곱게 갈아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유 보충식이 사실 이 시기에는 미음이나 죽의 형태죠. 그렇지만 이때는 젖병 말고 반드시 그렇죠. 뭘로 먹어야 된다?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사용하는 숟가락들 시판된 거 보면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아이의 잇몸이나 입속에 들어갔을 때 아이에게 상처나 이런 걸 주지 않는 그런 재질의 스푼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좀 폭이 좁으면서 살짝 긴 그런 숟가락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입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런 성인용 스푼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가 아니라 약간 둥글긴 해도 이렇게 좀 앞이 동그랗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지고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많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이 부드럽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실리콘. 그래서 아이가 입이 이렇게 혹시 부딪히더라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이런 숟가락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제 이유 초기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유 중기로 가면은 7개월에서 8개월 반고형식기라고 그래서 오물오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턱이나 혀의 어떤 운동성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또 치아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덩어리가 있는 형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묽은죽, 으깬죽, 으깬 생선, 달걀 등의 반고형식, 다른 말로 하면 연식의 형태로 하루에 2번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죽의 형태, 그렇죠? 연식. 그래서 곡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후 초기에는 10배 죽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7배 죽, 좀 더 걸쭉해지는 거죠. 과일류도 0.3cm, 채소류도 0.3cm, 어육류도 0.3cm 정도로 잘게 썰어서 조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조리를 하게 되면 아이가 느낌은 있지만 전혀 못 삼킬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물우물해서 이제 오물오물 이렇게 넘긴다 해서 오물오물기라고 한 것 같거든요.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을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삶아가지고 잘게 으깨주면 잘 먹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번 먹을 때 1회에 이제 공급을 할 때 죽 같은 경우는 먹이시려고 마음 먹으면 50에서 100g 정도 줄 수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한 25g 정도 먹일 수 있고, 달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개에서 3분의 2개 정도, 또 생선이나 육류는 한 20g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이유식 후기, 이때는 이제 9개월에서 11개월, 이때 이제 고형식기라 그래서 얌얌기 이제 씹어 삼키겠죠. 구강과 소화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됐기 때문에 된죽이나 그 이상 진밥, 잘게 썬 채소, 다진 고기 등의 다양한 식품을 하루 3번 먹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이 시기의 이유식은 아이의 영양 공급의 주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모유나 조제의 수유를 아주 줄이기 때문에 이유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때 만약에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우유가 간식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까지도 오는, 그러니까 아이가 9개월에서 11개월에 굉장히 이 이유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 우유를 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고형식의 형태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곡류가 이제 5배 죽이 되고요. 어육류, 채소류는 아까 이유 중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잘게 썰어 조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1회 분량으로 제가 보면 된죽이나 진밥 같은 경우는 한 100g 정도 줄 수 있고요. 채소는 30에서 40g 정도. 생선이나
육류는 30g. 아니, 두부를 준다 그러면 두부도 한 50g 정도를 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아이가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 또 컵으로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약간 젖병을 떼도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젖병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식사. 근데 이제 이것도 이런 시기이긴 하지만 아이의 어떤 발달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한 시기다고 해서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젖병을 떼면 참 좋긴 하죠. 그리고 식사하는 습관도 이때 혼자 올바르게 자리에 앉아서 먹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아이들이 10명을 조사하면 한 4명? 절반이나 될까 100%를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일단 먹여야 되니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이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유식 후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완료기.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15개월 성인 식기를 사용하는 이 시기입니다. 15개월까지 봐서 아삭아삭기라고 말을 했네요. 말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어른과 같이 하루 3끼 정말 고형식을 먹고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는 일반 어떤 성인식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이유 알료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유 알료기 이유식 농도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곡류는 2배 밥, 어육류, 채소류, 과일류 다 센치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 특이점이 이제 이때는 주스가 됐든 그런 음료를 컵으로 제공이 가능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 4-19는 이런 이유 단계에 따른 수유와 이유식의 공급 횟수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조사 결과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거죠. 이걸 보고 이거에 맞게끔 해 나가시면 모유 수유 성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판되는 이유식의 종류와 성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시판돼서 사 먹는 이유식 같은 경우는 한 종류의 식품으로 구성된 단일 이유식이 있고 여러 종류의 식품을 함께 사용한 복합 이유식이 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일 이유식과 복합 이유식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아기에 발견될 수 있는 영양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영아기의 큰 문제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성장 장애죠. 그래서 이거는 영양학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모유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것들 이제 모유를 분비해야 되는 이 산모의 상태가 그 수유부의 상태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이제 기민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플러스 그다음에 뭐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성장이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도 문제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아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젖병 치아 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젖병 치아 우식증은 뭐냐면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우유병 증후군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기가 누운 채로 젖병을 물고 잠을 자는 경우 만약에 그 잠자는 동안에 탈기 분비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치아 표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작용이 막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아이의 그 위쪽 앞니하고 아래쪽 뒷니가 굉장히 많이 상한대요. 그게 바로 젖병 치아 오식증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세균이 잘 번식한다는 건 썩는 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당분이 들어있는 액체와 작용을 해서 산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 영아의 치아에 에나멜층을 파괴시켜서 치아 손상을 일으킨다. 결국엔 뭐다? 썩는 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꼭 젖을 빨아야만 잠이 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젖병에다가 모유나 뭐 조제유 대신에 물을 채운 젖병을 주는 것도 이제 그나마 젖병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안 만들어야겠죠. 되도록이면 치아도 관리가 되게 힘든 부분이니까요. 빈혈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패스하고 설사 볼게요. 설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설사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초반에 기저귀 굉장히 많이 갈거든요. 그래서 설사 시 변으로의 수분 손실을 증가시켜 이제 안 좋은 점이 탈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유 영양을 하는 경우에는 심한 설사를 오랫동안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타우린 같은 그런 성분들이나 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와주니까. 그런데 이제 열은 없는데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설사를 하되 횟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일단 조제유를 먹이는 시간 간격도 좀 늘리고 아니면 그 시간 간격을 늘리는 대신에 먹는 시간은 좀 단축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설사를 하지 않도록 설사의 어떤 그 간격을 줄이는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면 우유는 좀 줄이고 대신 뭐 보리차, 뭐 이런 끓인 물 같은 거 계속해서 조금씩 먹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묽은 포도당에 보리차 끓인 물을 계속해서 조금씩 먹여 수분을 공급해주고 나트륨, 칼륨 등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사가 이렇게 해서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수유할 때 시작을 할 때 모유를 먹는 아이라면 이제 수유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좀 몇 수저 먹이고 나서 젖을 빨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조제유를 먹는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제유를 이제 설사가 먹고 나서요. 설사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먹이기 시작할 때 장에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제유를 먹는 아이는 기본적인 원래 먹어야 하는 농도에서 4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먹이면서 점차 아이의 그 장에 이제 그 회복력을 보면서 농도를 늘려서 본래의 농도로 회복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도 아이들이 많이 하는 증상 중에 하나다 보니까 되게 좀 장애 중에 그러니까 그죠 영양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천성 대사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영양소 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신체에 필요한 물질이 생산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중간 대사물이 축적되어 이런 생리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론이죠. 이게 뇌나 신체의 손상을 일으킨 질병이 바로 선천성 대사 장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는 방법은요. 이 방법이에요. 출산 전에 양수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가 출생 후에 3일에서 6일경에 그 아이의 발꿈치에서 혈액을 체열해서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뭐 태어났지만 유전성 대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선천성 대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중에 뭐 이제 그 각각의 이유별로 조제유들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식품 알레르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참 요즘에 만만치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만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그 조사해서
그날 급식을 대체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이 영아의 소화기관이 미숙하다 보니까 알레르기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이유식을 시작할 때 초기에 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초기에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알러지 있는 애들이 습진이나 비염, 두드러기,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식품이 의외로 우유라는 거, 달걀, 땅콩, 뭐 토마토도 있고요. 감귤류, 복숭아, 뭐 키위 껍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진 식품들은 2세에서 3세가 될 때까지 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면역력을 키운 후에 이제 노출을 시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알레르기 유발이 의심되는 식품을요, 아기에게 주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식품의 어떤 이런 특정 식품을 아예 먹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기피가 오히려 영양 불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강하게 금기시키고는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땅콩 버터라든지 요구르트, 뭐 생선 뭐 이런 이제 그 달걀 뭐 6가지 정도 굉장히 이거는 알러지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진 6가지 식품들은 뭐 생후 3개월 정도 된 아이들 이게 제공을 해가지고 추적 관찰을 했대요.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미국에서 그랬는데 만 3세가 됐을 때 얘네들을 이제 생후 3개월에 알러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먹여본 애들을 이제 그 3세가 됐을 때 그 아이들 다시 검사를 한 거죠. 그랬는데 오히려 또 일찍 노출된 애들이 그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었던 애들에 비해서 또 발병률이 낮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국의 경우니까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참고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런 알러지 식품은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좀 그런 사례들을 또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식품 이거 단체 급식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현재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21가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가지가 무엇인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예방은 원인 식품을 제한하는 게 가장 큰 예방이죠. 하지만 이제 또 가공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제한하는 것을 일단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 안에 이것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